이 시험을 종료해야 되나 할 때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혼미해지고 환희. 네, 바로 뭐야, 저 이거? 신동산 바라보니 예수님 상이 보였어요. 아 진짜 이렇게 지으시면 아니 내게로 오란데. 그렇죠. 약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상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전기 생산해갖고서 또 전력을 비축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려면 또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돼요. 낮 동안에 만들어서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양쪽에다가. 그래서 해 없는 동안에 전력을 비축할 저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가가 아니라 발전 설비는 8기가, 왜냐면 그 시간에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면적도 더 넓어야 돼요. 이제 제가 네. 아까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ESS 설치 비용을 또 한번 계산해 봤어요. 보통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80%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트립 효율이라고 해서 80%만 쓰기 때문에 저희는 배터리 용량도 20%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또 20% 더 만들어야 돼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ESS 설치 비용이 메가와트 아워당 한 0.5 밀리언 달러가 필요해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사우디 같은 거는 18.3 빌리언 달러, 180억 불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ESS 공급을 위해서 건설 비용도 더 들어가요. 거기다 이제 면적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커졌어요. 아까 1.7 되던 것이 빨간 것이 1.9가 됐어요. 20%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발전 시설은 1와트당 대충 1달러에서 2.5달러가 들어가요. 우리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하고 견주기 위해서 얼마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보면은 사우디 같은 데서는 25빌리언에서 34빌리언이 필요하고 독일 같으면 36에서 54빌리언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2기가와트짜리 하나를 만들려면 저 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상 태양광 발전은 만약에 외부 도움 없이 내가 24시간 전력 송전을 한다 그러면은 최악의 일조량에서도 2기가와트 송전을 개런티 해줘야 돼.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평소에는 이제 빨간 곡선이 높다가 어느 날 저렇게 들어왔는데 전기가 저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송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걸 대비해서 더 큰 면적과 더 큰 발전 시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저부하 전력. 내가 딴 사람한테 도움 안 받고 24시간 전기를 해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시간에 큰 면적의 큰 발전 시설을 가지고 양옆으로 다 저장해가지고 24시간을 개런티 해줘야 된다. 재생에너지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24시간 발전을 못하는 게 아주 문제예요.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건설 비용의 그 목표가 얼마냐면은 31빌리언 달러입니다. 31빌리언 달러면 되면은 30년간 사용한다고 치면은 1kWh 아워당 9센트에 팔 수가 있대요. 9센트 정도면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값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 안에는 1.4% 이자가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비 6.29빌리언 달러도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저런 거 빼버리면은 한 6센트에 보내줄 수가 있어요. 9센트에 보내는 것은 그러면 이제 31빌리언 받잖아요. 사우디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얼마예요?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괜찮네. 그러면 우주 태양광 하나 괜찮겠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24시간 영업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실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토지 비용. 아까 바들라 솔라파크보다 9배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기다 토지 비용 9배 더 좋은 거 빼고서도 지금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 이 정도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도 동의할까? 아직 기술 성숙도가 안 됐다는 거 이런 거 같지만은 컨버전 너무 나쁘고 뭐 기껏 해봐야 2배고 이건 아니겠죠. 네. 요 주제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캐멀 커브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던 시절에는 기존 발전소가 저 노란 커브처럼 전력을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요즘 재생에너지를 하도 많이 쓰니까 허리가 계속 푹푹푹푹 떨어지고 있어요.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군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안 쓰던 시절에는 이런 전력 패턴이 캐멀 커브였는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오후 시간에 수직 상승을 할 정도로 발전소가 막 돌려야 돼. 굉장히 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더 커브. 낮 동안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기존 발전소의 전력 부하 패턴이 더 커브처럼 횟수가 지나갈수록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저렇게 푹 꺼져서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발전소에 비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점선 있잖아요, 점선. 기존 발전 설비를 쓰게 되면 저런 모양이 돼요. 미리 예측을 하고서 잘 정리를 하면은 녹색 실선이 돼요. 미리 대처를 하면. 그리고 파란색 커브는 총 전화, 재생에너지 플러스 기존 발전소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죠. 정말로. 그게 이제 유일하게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죠. 무선 전력 전송이 필요 없는 경우, 우리가 아까 우주에서 전력을 만들면 효율이 0.33이고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0.138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다 전기를 써버리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스페이스 체인사하고 스파이어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시연을 했어요. 현재 가상화폐 채굴을 재생에너지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있고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 마이클 세일러 있고요. 현대 비트코인 채굴을 전 세계 전력이 한 0.5% 쓰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전력 중에 60%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 영국의 네뷸라 컴퓨터사가 2027년 정도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전기량을 엄청 써요. 전 세계 전기량이 한 1% 정도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쓰고 있어요. 다음 장은 이제 거대 우주 구조물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온일 실린더라고 그래가지고 직경이 8km, 길이가 32km 되는 실린더 두 개를 갖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해서 동쪽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인공 중력을 생산하는 우주 거주지입니다. 아, 이거 SF 영화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우주 거주지 같은 것들도 우주 태양광 발전이 기술. 되면은 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러시아 과학자 카르다쇼프가 에너지 나왔어. 사용량에 따라서 문명을 3단계로 분류했어요. 1단계는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갖다 100% 이용하는 걸 갖다가 문명 1단계라고 했습니다. 2단계는 항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문명이고요. 3단계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문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1.74 곱하기 10의 17승인데 10의 16승으로 이제 완화했어요. 편의상. 2단계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3.86 곱하기 10의 26승이거든요. 10의 26승으로 했어요. 1단계보다 10승 더 많은 걸로 했어요. 3단계도 역시 10승 많은 걸로 해서 10의 36승으로 정의를 했어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0.73, 1단계까지 못 가고 500배 더 에너지를 써야 1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보다 500배를 더 써야 돼. 이걸 쉽게 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띠를 누르면은 저희가 1.15 페타와트를 조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1단계의 수치가 10 페타와트예요. 그걸 1.15로 나누면 8.7이 나와요. 그럼 아까 10kg였잖아요. 87kg짜리 띠를 누르면 문명 1단계 도달합니다. 아니, 저 에너지를 다 어디다 쓸 거야, 그거를. 지금 기록을 세우는데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 진짜. 우리나라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절박해요. 왜 절박하냐?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탄소를 줄여야 되는 합의가 있죠. 의무가 네. 있어요. 네. 의무가. 첫 번째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입니다. 정부 간의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부담되는 게 있어요. RE100.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전기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 RE100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준수하고 있고요. 제품의 생산된 전원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고 불이행 시 수출 규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36개 기업이 여기에 가입해 있고 전세적으로는 427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이 쓰는 전력 소비량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아리백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구조인 네. 거죠, 지금. 재생에너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인증서를 사오면 돼요. 구매로서 이제 해결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막 수요가 높아지면은 공급 인증 가격이 막 오르겠죠. 어떨 때 살 수도 없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2050년대에 산업 지형도는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첨단 공장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게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노후화된 산업만 남게 될 거예요. 국내 고용의 질은 저하되겠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가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석 발전은 내수 산업용 전기에 사용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나 수출 산업용 전기로 사용해야 돼요. 24시간 발전이 가능한 우주 태양광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CF100을 밀고 있는데
CF100은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자력 플러스 탄소 포집 및 저장까지 다 합쳐지는 건데 불행하게도 국제적 호응도가 낮아요. 수출 경쟁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주태양광 발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독 안을 보려면은 독보다 키가 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지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포함해서 더 큰 범위의 전략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주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국제우주대회라고 IAC라고 부릅니다. 편대 비행을 하는 2대의 소형 위성으로 우주에서 무선 전력 전송 시연을 하는 방안을 이제 제안했어요. 한 대는 전력을 전송하는 송전 위성이고 또 한 대는 전력을 수신하는 수전 위성입니다. 위성의 형상은 그림과 같이 앞쪽에는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고 뒤에는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무게는 120kg 정도로 설계를 했고요. 이거는 진짜 지금 나가 있는 거죠? 아유, 저 돈 들어서 못하죠. 제안을 한 거죠. 계속 지금 정부에다가 예산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주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시범 시스템과 미래로 정했습니다. 발사장은 이제 나로 우주센터고요. 소형 위성이니까 누리호 부탑재제로 가능하지만 주탑재제로 발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위성 보호덕에 있는 페어링이 벗겨지고요. 네. 송전 위성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수전 위성도 분리되고 송전 위성은 가장 먼저 태양 전지판을 이제 펼치죠. 이후에 송전 안테나를 갖다가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펼칩니다. 1차 펼쳤고요. 그다음에 2차 펼칩니다. 네. 지상국하고 통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S밴드 안테나 시야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형상기억 물질을 우와. 이용한 붐을 사용합니다. 우와. 안테나를 네. 밑에 감아놨어. 네. 우와. 썬포인팅이라고 해서 태양광하고 태양 전지판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완충시킵니다. 이후에 송전 위성에 추력기를 이용해서 수전 안테나 있는 곳으로 접근합니다. 수전 위성은 180도 자세를 바꿔가지고 수전 안테나가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저기다가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를 쏴서 두 위성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수전 안테나에서도 또 송전 안테나 쪽으로 레이저 빔을 발사해가지고 거리뿐만 아니라 안테나 정렬이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아, 저기에다 딱 맞추는 거구나, 예. 저렇게. 다음에 이제 수전 안테나에서 파일럿 시그널이라는 것을 갖다가 송전 안테나로 발사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 방향을 알게 해줍니다. 와. 네, 송전 안테나는 이제 수전 안테나 쪽으로 전력을 넓게 방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안테나의 채널들을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죠. 우와. 이렇게 이제 채널 보정이 끝나게 되면 송전 안테나는 예리하게 전력을 수전 안테나로 방사하고 이후에 송전 안테나하고 수전 안테나가 동기화돼서 빔 조향이 가능해지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서 딱 보낸다는 네. 거예요, 저 사이즈로. 네, 송전 위성은 이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썬포인팅 자세 취하고 그동안의 수전 위성은 관측 임무나 과학 임무를 수행해요. 아, 그렇죠. 그냥 그냥 쏠 수는 없으니까. 노는 동안에 편대 비행을 통해서 이제 거리에 따른 전력 전송 시연도 계속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시상의 전력 전송 시연하는 것이 이제 다음번 목표고요. 아, 네. 노는 동안에 관측 업무 하고요. 다음에 최종 목표는 이제 정지 궤도에서 지구로 전력 전송하는 거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달에서도 할 수 있고 화성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행성에서도 우주태양광 발전은 가능합니다. 2023년에 국제우주대회에서 저궤도 위성에서 전력을 보내서 지상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했어요. 이번에는 좀 큽니다. 978kg 정도 되는 중형 위성을 저궤도에 보냅니다. 발사할 때는 송전 안테나가 상반이지만 임무궤도에 가면 이제 하방으로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다른 위성들과 같이 태양 전지판을 가장 먼저 펼칩니다.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0장의 솔라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우와. 웅장하다. 저렇게 접는구나. 네. 지상국하고 이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S밴드 안테나 시야 확보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형상기억 물질의 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겹입니다. 우와. 이후에는 송전 안테나가 펼쳐집니다. 보내는 거죠? 예, 송전 안테나는 크기가 10m 곱하기 10m, 100개의 작은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궤도는 태양광을 오래 받기 위하여 여명 황혼 궤도, 영어로
넌더스크 오빗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 그림자와 햇빛을 받는 지역 경계선을 따라서 위성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수전 안테나가 자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파일럿 시그널을 보내주고요. 송전 안테나는 기준되는 채널을 가지고서 다른 채널을 갖다 보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보내는지를 받아야지 딱 1대1로 보내니까. 지상에서 받은 시그널 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너 어디 틀렸어 그러면 그 채널을 갖다 하고서 수전 안테나로 예리하게 전력을 갖다 보내줍니다. 수전 안테나에는 방사형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다이폴 안테나가 있어요. 연구 결과로는 저기에 대해서는 저 오른쪽에 방사형 안테나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방사형 안테나는 많이 있어요. 네.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첫째가 우주 공간에 거대 구조물을 조립하고 제어하는 기술, 두 번째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입니다. 2023년 말에 저희가 우주 태양광 발전 중에서 마지막 과정인 전자기파를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는 과정을 시연을 했어요. 시연을 했어요? 네네. 현재 여주에 달 탐사선 다누리를 관제하는 지름 35m 심우주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다누리 관제 안테나가 우주 태양광 발전 위성의 송전 안테나 역할을 하고 렉테나에서 전력을 회수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험에 성공하기 전까지 무선 전력 전송 분야에서 최장거리 최대 전력 전송은 1975년 나사하고 레이시온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달성한 1.5km 거리에서 30kW 전력을 회수한 것이었어요. 이 시험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JPL 골드스톤 시설에 있는 지름 26m짜리 심우주 안테나를 이용했어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전등불 켜 있는 거 보시죠? 나사는 이 시험을 위해 가지고 심우주 안테나를 개조해 가지고 450kW를 방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저 심우주 안테나 개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다누리 지금 지금 아직도 돌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살짝 빈 시간을 이용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여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름 35m짜리 심우주 안테나, 송전 안테나 역할을 하고 렉테나는 전기연구원에서 제작해가지고 전력 회수 시험을 수행한 거예요. 그거 사다를 이용해서 심우주 안테나 앞에서 전자 부품들이 전자기 차폐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드론이 전자파 방해에 취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도 한번 날려봤어요.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차폐가 잘 된다는 거죠. 네. 왼쪽은 전기연구원에서 제작한 렉테나로 유효 면적이 90cm 바이 90cm입니다. 거의 1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은 렉테나 후면에 있는 조향장치입니다. 이번 시험은 에어로스탯이라고 부르는 헬륨 풍선하고 55m 고가 사다리를 이용했어요. 에어로스탯과 렉테나 간의 기계적 접합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공에 있는 항우연 항공센터입니다. 저 밑에 있는 KDSA 코리아 딥스페이스 안테나에서 전파를 쏴서 배꼽처럼 나와 있는 거기가 렉테나입니다. 저 네모칸에다가 쏴! 네. 그러면은 저기에 전력이 생산이 되는지를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장소는 여주 금당초등학교 운동장이고요. 장소를 또 흔쾌히 허락해 주신 교장 선생님 또 교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겠죠. 감사합니다. 예, 하늘에 있으니까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돌리면 또 에어로스탯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전력이 회수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 조그만 네모칸이 하나하나가 다 LED인 거죠. 그렇죠. 그럼 저기에 전력이 생산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문제는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드론으로 촬영을 못했어요. 드론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받았죠. 데이터는 불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했는데 내 눈으로 못 눈으로 봤어. 못 봤어요. 에어로스탯 헬륨 충진하는데 700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예산이 빠듯해가지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0.62km 되는 데서 수행을 했고 1.81km 되는 금당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에서.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못 보고 이 시험을 종료해야 되나 할 때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혼미해지고 환희. 환희. 예, 바로 저 뭐야, 이거? 신동산 바라보니 예수님 상이 보였어요. 야, 저기 가서 시험하면 되지 않을까? 시험을 허락해 주지는 않겠지만. 내게로 오란데.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쪽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는 도로 중간에 여주 천사의 집들이 있고 신통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오른쪽에 전에 있네요. 오른쪽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기 한참 전에 시험하기 좋아 보이는 이제 분지를 발견했어요. 금당 초등학교보다 100m 먼 1.82km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뭐야? 분지에서 55m 고가사다리에 설치된 렉테나하고
심우주 안테나가 아니라 무선 전력을 이제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사진 왼쪽에 작은 수조원이 있고요.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수녀님들에게 수녀님 감사합니다. 아니 예. 여주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정말로. 잘 왔어. 시각적인 이것이 자료가 이제 있어요.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저기 하나 지금 불 들어왔죠? 빨간 게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왼쪽에. 모두 8개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희 시험으로 1.5km 들어왔어. 최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이 1.82km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와. 지금 이제 8개 지금 다 들어온 겁니다. 1975년 JPL 골드스톤 시험의 주역인 빌 브라운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나사 책임자이셨던 로버트 디킨슨께서 축하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예. 그래도 1975년에 세운 세계 최대 전력량 전송 기록은 아마 당분간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이때 여기에 전송된 전력량은 얼마인가요? 450kW를 보내서 30kW를 받았어요. 저희는 1W 미만.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안테나 개조하면 안 되거든. 얘네들은 작심하고서 개조해가지고 450kW를 만든 거죠. 저희는 20kW가 맥시멈이에요. 저희가 수행한 시험 과정과 시험의 의의를 이 동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주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 전경입니다. 다양한 이제 시도를 중에 이제 55m짜리 고가 사다리도 있었고요. 불 들어왔다. 만족해하고 계셔 불. LED에 이제 불이 들어와서 모두들 행복했습니다. 와. 세계 최장거리 전력 회수 성공. 예. 오. 유튜브에서 항우연 무선 전력 전송 치면은 YTN에서 제작한 동영상하고 카리 항우연 홍보실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나와요. 지금 보신 동영상이 앞서 언급한 두 동영상의 조상격 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 자체는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딥하게 심도 있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우주 태양광 발전의 선두주자격인 최주민 박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기술의 한계는 어느 정도이면서 왜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본 거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질 거냐. 그래서 사실은 나서야 될 사람은 온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머스크 형님. 돈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워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 있나? 오늘 강의도 들었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기술 발전 한순간이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만들면서 갑자기 우주 발사체 산업 시장이 확 커지는 거 보셨죠? 이게 한순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스트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코로나 때 진단 키트 쫙 대응하는 거 보셨죠? 검사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태양광 발전이 만약에 실현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리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다가올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주민 박사님 30년간 엄청나게 공헌을 하시고 그동안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기하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기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만큼 탄력받아서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